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이번 주도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네. 오늘도 이제 달콤 댓글로 충전을 하면서 시작해봐요. 네. 네. 자, 팟빵 아이디 10779143님께서 금리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알쏭달쏭한 주제인데 최열정님이 찬찬히 설명해 주시니 머릿속에 밑그림이 그려지는 듯해요. 심통맞은 금리의 멱살을 흔들어줄 다음 에피소드가 무척 기다려집니다. 쌀쌀한 날씨에 두 분 모두 감기 조심하셔요. 저도 이 댓글을 읽었는데요. 네. 네. 또 이렇게 부담스럽네. 부담? 난 좋은데. 저도 좋은데 네. 이게 약간 2부를 기대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부 대본을 쓰면서 네. 2번 고쳐야 될 거 한 4번 고친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칭찬이 사람을 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이렇게 또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가지고, 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10779114 쓸공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댓글을 읽으면서 열정 씨가 금리 수업 두 번째 대본 쓰실 때 힘이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힘도 났죠. 그렇죠. 물론. 네. 네. 힘과 동시에 약간의 책임감. 프레셔. 그쵸? 네. 어떻게 열정 씨 금리의 멱살을 잡고 흔드실 준비가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멱살을 자꾸 흔들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부담이더라고요. 금리가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멱살을 네.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들어가 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수업에 앞서서 워밍업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기억나시나요? 네, 워밍업도 그닥 만만치는 않았어요, 사실. 맞아. 재밌어서 그렇지. 네. 그렇죠. 자, 금리의 탄생부터 중앙은행과 기준금리가 생겨나기까지 그 과정을 함께 공부했었잖아요. 그쵸. 네. 여기서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드리면요. 네. 금리는 시간 가치의 교환 거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래 상대방, 즉 시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네.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네. 그런데 이제 세상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화폐 가치의 훼손 등으로 네. 물가 상승과 같은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오늘은 이제 기준금리의 등장부터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의 금융시장의 금리 체계는 이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얘기 많이 하죠. 미 연준 의장이 신호수다. 맞아.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통화 정책을 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량 조정은 도대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을 하는지 이것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시중에 돈을 풀고 회수할 때 활용하는 채권이 네. 만기 7일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요. 네. 보통 이제 환매채 또는 RP라고 부르죠. 요새 또 RP 기반 상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쓸공님들 중에서 혹시 환매 조건부 채권, 흔히 말하는 RP, 뭔지 궁금해하실 분이 또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설명 한번 하고 또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환매 조건부 채권은 환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다시 사준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만기에 일정 이자를 붙여서 네. 지금 파는 채권을 네. 일정 기간 뒤에 내가 되사 갈게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네. 보통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고 파는 한국은행 RP는 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7일 후에 다시 사는 것을 전제로 금융회사에다가 파는 것을 말하죠. 그렇군요. 이 거래에 이제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7일짜리 RP 금리. 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인데요. 네. 보통 이 7일 만기 RP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각종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죠. 네. 아니, 이게 7일짜리라고 하니까 이게 재밌네요. 왜냐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국민한테 딱 일주일만 빌리고 다시 갚아줄게.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사람들이 꼭 일주일만 쓴다 그러지? 일주일이면 뭐 자금이 풀리나? 사람들도 돈 빌릴 때 딱 일주일만 빌리고 다시 돌려줄게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기 많이 나가요. 그죠? 그 무서운 말이야.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게. 일주일 뒤에 없어져, 사람이. 그렇죠. 재밌네요. 일주일이라는 게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네. 좀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 일주일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봐. 그러나 봐. 근데 사기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도망갈 수는 있는 시간이야. 그치? 그러네. 그래서 딱이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서 적정 어. 기간으로 인정받은 그러네요. 그런 기간. 다시 이제 기준금리를 활용한 통화 정책으로 돌아와서요. 네. 지금 이제 물가가 좀 오르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좀 올려서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정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한국은행은 종전보다 RP를 더 싸게 팔고 살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거 우리가 늘 언니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값은 떨어진다. 예, 요 공식. 맞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올랐으니까 환매채를 더 저렴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상승해서 RP의 값이 떨어지면 네.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네. 채권값이 싸졌잖아. 싼 가격에 채권을 좀 더 사야겠구만.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예. 혹은 아니 내가 산 가격보다 채권이 싸졌네. 네. 지금은 팔 수가 없지. 좀 더 기다렸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사볼까? 이런다는 그쵸.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지니까 당연히 한국은행은 더 많은 환매채를 판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채권은 시장으로 움직이고 시중의 자금은 한은으로 들어오면서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량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금리를 올려서 시장의 유동성을 줄이는 방법이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열정 씨의 지난 에피소드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금리 공부 옛날 초기 에피소드죠. 맞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나왔는데 또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금리에 포커스해서 네. 통화 정책과 관련된 그 에피소드가 네. 아마 경제기사 300문 300답 네. 그 에피소드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읽으신 또 쓸고님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네. 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경제기사 300문 300답 에피소드를 한번 찾아보시면 네. 또 같이 들으시면 더 네.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그게 몇 화였죠? 56? 55, 56화 네. 그 에피소드였어요. 와, 되게 옛날 거네요. 그렇죠. 초반에 제가 경제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네. 준비한 에피소드였죠. 네. 그 56, 56화 들으셨다고 치고 자, 그런데 앞에서 이제 열정 씨가 금통위에서 각종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7일 만기 RP 금리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그렇죠. 자,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결정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에는 네. 우리나라 경제 환경 변화도 물론 중요하겠죠. 네. 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나 경기 상황이나 네. 또는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지표들을 네. 보면서 네.
금통위 위원분들이 고심을 하실 텐데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경제 상황의 변화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죠?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입니다. 아, 무시할 수 없죠. 그쵸. 글로벌 리더의 신호. 그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그쵸. 뭐 당연히 그러한 건데 우리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뭐 수출뿐입니까? 뭐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많이 돼 있고 그쵸.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있는 외인 투자자들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죠. 네. 그러니 뭐 우리가 글로벌 경기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맞아요. 네. 이 제가 읽은 세상 친절한 금리 수업 책에서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미국이 경제 및 정치 상황을 감안한 통화 정책을 펴면 네.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동향을 보고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듯 이제 지금 현재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그 파워가 네. 아무래도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네. 기준금리를 정할 때 네.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좀 부드럽게 말해서 뭐 눈치도 눈치지만 그냥 이렇게 센스 있게 상황에 맞춘다. 흐름에 이렇게 따라간다. 흐름에 따라간다. 이 정도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연준에서 FOMC 결과를 발표할 때면 심지어 잠도 자지 않고 그 미 연준 의장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주목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 기준을 보기 전에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정하는지 아는 게 또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어떤 기준으로 이 기준금리를 정하는지를 같이 공부를 좀 해볼게요. 네. 기준금리를 정하는 기준을 알려면 네. 미연준이 이제 지향하는 바 목표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이거는 뭐 너무 자주 언급이 돼서 질문을 하기도 살짝 민망한데. 그렇죠. 듣는 나도 민망하다. 그치? 미연준의 목표는 뭘까요? 찐슬공님들 조금 반복이지만 네, 중요한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중앙은행의 목표 당연히 물가 안정이겠죠. 그렇죠. 네. 네. 물가 안정인데요.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연준은 네.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바로 이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2개의 목표를 가지고 통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해요. 어머머머, 이거 약간 상반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2가지 목표가 되게 다른 목표인데 2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는 그러네.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뛰는 토끼들을 동시에 잡겠다. 맞아요. 와.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물가 안정, 뭐 금융 안정 이게 네. 이제 한국은행의 목표인데 미 연준만 좀 특이하게 이 물가 안정에 덧붙여서 네. 미국 연준법에서 네. 완전 고용을 목표로 규정한 것은 바로 금리 결정에 지금 현재의 경기 여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한 그런 조치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물가 안정하겠다고 일자리가 너무 사라지면 안 되니까 2개를 다 잡겠다. 그렇죠. 경기 부양까지 해라라는 건데 뭐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이 2가지 연준의 목표를 기억한 후에 네. 미국이 금리를 결정하는 그 시점에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의 행방을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아, 맞아요.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고해야 하는 지표는 네. 바로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 아마 이건 아실 거예요. 네. PCE 지수라고. 그거 더 모르시지 않을까? 그래요. 요즘 이제 경제 유튜브에서 너무 뭐 CPI나 PC나 뭐 코어 PC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아시겠죠. 제가 네. 그냥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PC 네. 지수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데요. 이 지표를 참고로 지금 현재 이제 물가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고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를 판단한다고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네. 다양한 고용 지표들이 있겠지만 네. 이 중에서도 실업률이 핵심 지표라고 하거든요. 물론 미 연준이 요 지표들 딱 두 개만 보지는 않겠죠. 그렇겠죠. 연준에서는 다양한 경제 상황과 경기 전망치 등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하고 있겠지만 네. 어쨌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은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와 실업률이다. 네. 라는 점을 저희가 알아두면 네. 미 연준의 의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왜 주가가 내렸을 때 뉴스나 신문 기사 같은 걸 보면은 뭐 이번 고용 지수와 뭐 실업률이 이렇게 나오면서 뭐 주가가 내려갔다. 그쵸. 소비자 지수가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많이 기사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다 이유가 있었군.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죠. 그렇군요. 네, 얼마 전이죠. 아. 지난 9월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그것도 B컷을 실시했잖아요. 이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기사를 읽어보면 네.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매일 이코노미 주간지에 실린 기사의 내용인데요. 미 연준이 B컷을 단행한 배경에는 경기 하강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이 완전 고용을 연준법에서 목표로 규정한 데는 기준금리를 정할 때 경기 여건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조치였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 이번 인하는 사실 물가 안정보다는 완전 고용, 즉 경기 상황을 더 많이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중요하다.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연준은 성명서에서 고용 증가가 둔화됐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네. 영어로는 slowed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7월 FOMC에서 네. 고용 증가가 네. 완화됐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moderated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완화에서 둔화로 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고용 쪽에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되었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명서의 추가로 연준은 완전 고용을 지지한다. 라는 표현도 포함이 되었다고 해요. 와, 완전 고용이라. 와. 즉 연준의 무게 중심이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노동 시장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기사에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잠재워졌으니까 그쵸? 노동시장 쪽 토끼를 바라보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최근 기사까지 보고 나니까 연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리를 정하는지 더 명확해지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기준금리가 변경될 때 기사를 딱 보면 연준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좀 더 전문가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미국에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정하고 나면요. 네. 이제 세계 각국은 미국 형님이 이렇게 정했으니까 네. 미국의 기준금리 동향과 또 네. 각국의 이제 경제 상황을 살펴서 네. 각자만의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도 10월 11일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네, 맞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부동산 문제 그리고 가계대출 문제로 한국은행이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도 연준이 내리고 세계 각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 부동산 그 대출 좀 강화해가지고 조금 또 마찰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정해지고 또 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어떻게 조절하는지까지 공부를 해봤는데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가 우리 경제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그 영향까지 마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었을 때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은 좀 아주 이론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금리 인하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앞에서도 여러 번 나온 통화량의 증가겠죠. 네.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풍부해진 유동성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기업과 가계로 흘러 이제 들어가겠죠. 우선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고려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니까 신규 투자를 늘려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이제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연준의 이제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도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비 주체인 개인 입장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좀 커지니까 소비의 숨통이 좀 트이잖아요. 그렇죠. 돈 빌리기도 쉽고. 그렇죠. 네. 돈도 좀 싸게 빌릴 수 있다는 거고 네. 또 반대로 저축해봤자 이자도 뭐 얼마 안 되는데 네. 저축보다는 소비나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낮아서. 그렇죠. 네. 이렇게 기업과 가계에서 출발한 온기는 우리 경제를 조금씩 활성화하는 선순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한마디로 경기 부양의 발판을 금리 인하가 마련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실물 경제에는 온풍이 불어오는데 자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자산 시장 중요하죠. 투자자인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인데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투자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의 가격보다는 네. 자산 가치에 중점을 둬서 이제 금리와의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경제학에서는 자산 가치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경제 이론 하에서 자산의 가치는 미래에 이 자산이 만들어내는 이익의 총 합의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이거는 진짜 경제학에서 제일 먼저 가면 배우는 개념. 그죠. 101 첫 시간에 배우는 거. 그렇죠. 근데 혹시나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시다면 책에 정말 쉬운 예시가 하나 나와요. 네. 같이 좀 살펴보면요. 네. 자산의 가치를 사과나무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사과나무의 가치는 지금 현재 이 나무 그 자체의 가치라기보다는 이 사과나무에서 앞으로 생산될 사과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금리는 다른 말로 하면 할인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 환산할 때 사용하는 그 할인율인데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즉 이제 할인율이 커지면 네. 자산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지게 되겠죠. 네.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할인율이 작아지니까 네. 자산의 가치는 현재 가치는 네. 당연히 오르는 게 바로 경제학 이론이죠. 맞아요. 네. 주식과 부동산 모두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네. 주식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그 기업의 가치잖아요. 네. 보통 기업의 가치는 미래에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의 총합을 네. 현재로 할인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치면 이론적으로 금리가 낮아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을 때 기업의 현재 가치는 커지는 거니까 네.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때 이제 물론 가정은 이제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고 봐야겠지만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총 합의 현재 가치를 부동산의 가치라고 보면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든 뭐 부동산의 가치든 금리가 떨어지면 자산의 가치는 오른다. 네. 라는 이 점이 이해가 좀 되시겠죠? 예. 네. 현재 가치는 금리에 의해서 변화된다. 예. 그쵸. 그거를 지난 시간에 확실한 개념을 잡으신 쓸국님들은 예, 요것도 확실하게 이해하셨을 거예요.
물론 이 금리 수준만으로 자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죠. 기업의 가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주가에는 뭐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라든가 성장 가능성 같은 이제 많은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부동산에도 금리 이외의 수급 상황이라든가 뭐 금융 조건, 세금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죠. 맞아요. 그리고 보통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가 사실 경기 부양이 필요한 그런 시점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는 이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니까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네. 내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당장 지금 오를 거야라고 단정하기에는 네.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 그렇죠. 그렇죠. 금리는 내리는데 수요는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버블 경제 꺼졌던 일본과 약간 지금의 중국 그런 상황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경기가 너무 하락을 해서 경기 부양책이 너무나 절실해지는 그런 네. 시점이 되겠죠. 네. 그렇지만 단순하게 오늘은 금리와 자산만을 떼어놓고 이 둘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이제 우리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네. 오늘은 이제 금리와 자산 가치의 관계를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오늘 이제 금리에 대한 모든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금리의 어떤 멱살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도 꽤 붙여봤어요. 그래요? 꽤. 근데 뭐 시간 관계도 있고 또 책의 내용을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세상 친절한 금리 수업 이 책에서는 제가 오늘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금리와 환율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금리와 정치 문제까지 정말 금리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더 금리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책을 읽어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이 금리는 사실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되게 쉬워요. 맞아. 그러니까 자꾸 뭔가 변하는 세상이나 뭐 정치와는 또 다른 문제야. 그래서 경제는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생각보다 오히려 쉬워요. 맞아. 네. 그리고 저는 또 이 책을 읽으실 때 너무 이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좀 머리 안 남을 것 같아. 조금 정독을 하시라. 그렇죠. 노트 필기도 좀 해보시고 네. 그 메커니즘 같은 거는 뭐 이렇게 화살표로 한번 정리도 해보시고 내 나름대로 네. 그러면서 한번 금리를 정복하는 어떤 방법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금리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저도 참 그 열정 씨한테 감사한 게 이렇게 꾸준히 책을 읽어오시니까 어떨 때는 복습도 되고 어떨 때는 모르는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쵸? 제가 좀 시간이 많이 절약되면서 공부가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런 느낌을 아마 우리 쓸공님들도 받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에서 한번 네. 요 세상 친절한 금리 수업 이 책을 네. 저희 방송을 일부를 듣고 읽어보고 계시다는 분을 발견했어요. 오. 그런 분이 있으면 진짜 너무 제 목적에 부합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정말 미약하나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그쵸.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동시대를 사는 분들과 이런 식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 소기의 목적을 조금씩 달성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맞아요.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친절한 금리 수업이었는데 또 동시에 멱살도 아주 불친절하게 잡아봤네요. 그러네요. 네, 자, 우리 슬공님들도 이번 한 주는 누군가한테 세상 친절한 사람이 돼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죠.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